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김준일 두 평론가와 함께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내일부터 이틀 동안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여야의 유세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조국같이 살아왔느냐, 이재명같이 살아왔느냐, 공영같이 살아왔느냐, 양민석같이 살아왔느냐, 김준혁같이 살아왔느냐, 박은정같이 살아왔느냐, 그렇게 살아온 사람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 줍시다. 우리는 너희들같이 살지 않았다고. 박빙 지역에서 그들이 이겨서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법과 제도까지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서 이 나라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네, 지금 투표를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하루라도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양당 대표가 어디를 갔나를 좀 분석해 보면은 속내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부울경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험지라고 불리는 곳도 이제 포함된 그런 곳이기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격전지, 한강벨트, 반도체 벨트를 포함해서 지금 승부를 이제 걸고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갔는데 각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수도권 격전지는 일관성 있는 어떤 행보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요새 시작부터 사실은 수원이라든지 이쪽 반도체 벨트를 굉장히 중시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의 선거 유세의 가장 중요한 시기까지 수도권 격전지를 갔다는 건 그만큼 수도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심을 두고 특히 경기 남부 지역 수원이 사실 제일 먼저 단수 공천을 해줄 정도로 수원에 굉장히 큰 어떤 이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하고 기억하시겠지만 한 3명 정도로 먼저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의 어쨌든 남부 쪽을 굉장히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PK와 관련돼서 뒤늦게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PK는 굉장히 좀 뒤에 밀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벨트의 어떤 출렁임, 요동침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부산에 자신들이 가장 불리했던 지역, 이런 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영이라든지 연제라든지 그 기운을 빌어서 해운대까지도 어쩌면 노려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그래서 잘하면 조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가면 PK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 모두 이제 박빙 지역을 이제 조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격전지로 간 거죠. 네. 이제 이번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승부처로 보는 데를 지금 부울경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PK 쪽으로.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총 7석을 이제 민주당 쪽에 가지고 부울경에서, 그러니까 부산 3석, 그리고 경남 3석, 울산 1석 가져갔는데, 지금 민주당 쪽 얘기는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 한 15석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여론조사 보면은 이를테면 전재수 이제 북갑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많이 앞서고 있고, 나머지 아까 전에 이종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창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붙어 있거나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치면은 15석까지 본다라면은 총선에서의 승리의 키포인트를, 이기더라도 좀 많이 이기는 그 키포인트를 여기 부울경으로 본 것 같고, 지금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121석의 수도권 중에서 총 16개밖에 못 가져갔었어요, 수도권을. 그때 이제 서울에 8개, 경기도에 7개, 그리고 인천에 1개인데, 여기에서는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는 17석 정도라고 보면, 그러니까 872 이렇게 이제 가져갔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어게인 2020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20석을 다 못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에 지금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동선이 좋아요, 사실은. 수도권이 가장 많은 데를 빨리 또 이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집중하는 게 좀 바른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야 양쪽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선거 막판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지세가 점점 더 결집되고 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평가이고, 그리고 양쪽 모두 사전 투표부터 적극적으로 좀 그 한 표를 행사해 달라. 참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진보 정당이 조금 유리해진다. 이를테면 젊은 층이 좀 더 투표소에 가게 되면은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 쪽에 좀 더 유리할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통념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세대별 이 투표하는 성향이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보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가 분열이 됐습니다. 30은 도리어 30, 40 세대로 불리고 20은 사실 거기서 분화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20이 뭐 진보를 뭐 더 지지한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도리어 더 사실 집중하는 건 60 세대, 50, 60 세대거든요. 네. 60 세대가 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60, 70은 무조건 또 보수 세력이다, 보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지만 60 세력의 586의 일부가 60으로 진입이 되면서 60이 또 나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투표율이 더 높아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미 연령 효과가 무너졌다. 옛날에는 연령 효과라는 것이 이게 그 세대별로 그 세대가 되면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다시 바뀌는데 예. 그게 아니라 코호트 세대라고 해서 어떤 특정 세대에서 겪었던 어떤 사회적인 연대 그 동시성이 예.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것이 그대로 이전된다. 그러니까 지금 40세대가 20세대였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했던 게 예. 40세대가 돼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효과가 연령 효과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은 양쪽 다 높을수록 좋다. 지금은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지금의 60대는 사실 한 10년 전에 60대하고는 좀 또 계층이 다르다. 달라졌고 완전히 다르다. 생각도 사실 뭐 이 외면상으로 보도 상당히 60대 요즘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정치적인 이런 일반적인 통념도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긴 한데 자, 문제는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그것이 최종 투표율까지 견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편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시를 좀 드릴게요. 2016년에는 12.2%였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근데 2020년에는 26.7%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표율이 이때는 2016년에는 54 그리고 이때는 이제 58 그리고 이때는 66이니까 이게 8% 포인트 차가 난다라고 해도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14% 포인트 차가 더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지방선거가 2018년에 사전 투표율이 20.14%였고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가 사전투표율이 20.62%였어요. 무슨 얘기냐?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거의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60에서 50으로 빠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향성을 봤을 때는 지금 10%포인트 정도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2020년보다 사전투표율이 10%포인트 올라가면은 지난번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최종 투표율이 그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그 26%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6.69니까 26.7%면은 경향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36% 정도 나와야 돼요. 투표율이 2020년하고 같다라면 사전 투표율이 36%가 나오면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말하는 건 근데 선관위가 지금 여론조사를 했어요. 선관위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500만 대상으로 사전투표 하겠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41.4%가 나 사전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관위가 매년 그러니까 매번 예. 총선 때문에 조사했거든요. 20대 총선에서도 14%가 그러니까 사전투표하겠다라고 했는데 12.2%가 했고요. 네. 21대 총선에서는 심지어 26.7%가 사전투표하겠다라고 했는데 26.7%가 그대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41.4%에 근접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굉장히 예. 역대 이제 최고 수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22년 대선이 36.93%였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 이거는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치인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36% 정도 나오면은 지난번에 26% 정도였으니까 지난 4년역 총선이 그러면은 66%의 지난번 그 투표율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66%보다 지금 투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예. 굉장히 높게 지금 뭐 까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종건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이거는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가 뭐 진보도 뭐 결집하고 보수도 결집한다라고 하지만은 이번 총선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쪽에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각 당이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를테면 사전 투표 자체가 이를테면은 단순히 어떤 날짜만 분산하는 그런 효과인가? 어차피 본투표에 투표할 사람이 좀 미리 와서 투표를 하고 본투표일에는 뭐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나들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건 개인 사정마다 다 다르겠죠. 아니면 그 본투표일에 뭐 다른 급한 일이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사전 그 투표일에 미리 투표하는 그런 분 그렇게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좀 투표장에 가기를 좀 꺼리던가 좀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을 좀 유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자 일단 분산 효과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분산 효과가 많아서 처음에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 합산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산하면 그 전에 그냥 본투표만 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효과가 없고 또 2030 세대를 유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산 효과가 더 많았다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많거나 그러니까 그 양쪽 진영이 결집했을 때는 사전투표가 견인하는 효과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저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가 만약에 10%포인트 이상 만약에 높게 나타난다 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 거는 나중 문제고 본투표를 견인한다는 지금 속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한 지선과 대선의 어떤 경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10% 높으면 상당히 본투표도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높아질 가능성, 견인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데이터로 확인이 된 상태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60% 중반 정도 넘으면은 이른바 매직 넘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표율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제 이렇게 좀 짚어보면은 자,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보수 지지자 중에서도 이른바 우리가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도 그게 어떤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고 소극적인 지지였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는데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을 찍겠다 이런 분들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부동층이었다가 어떤 유인하는 그런 효과 아니면 투표소에 안 가려고 하다가 유인하는 효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이제 민주당 쪽에도 그런 걸 또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민주당 그 기대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샤이 보수, 뭐 샤이 진보 얘기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도 뭐 이제 많이 이쪽 분야를 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자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진보 과표집이 최근에 있었다. 예전에 민주당이 안 나올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수 과표집이 있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진보 과표집이 있다고. 응답률이 또 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제 그 주관적 이념 성향, 이제 한국 갤럽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거는 맨날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가 지금은 더 보수라고 말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보에서 보수로 갈아탄 사람들이 정말 보수인가, 뭐 진보인가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무엇보다도 응답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진영,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응답을 덜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거의 모든 선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 그게 만약에 투표율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은 여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차이 진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지층이 좀 너무 이완되는 것을 염려를 해서 정치권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샤이 진보 때문에 뭐 판이 뒤집힌다, 샤이 보수 때문에 뒤집힌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과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투표 보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인구 구성대로 하는 건데 세대별로 투표를 이제 하면은 60대 이상이, 예를 들면 2020년 총선에서는 80%였어요. 60대가. 그리고 70대가 79%. 근데 그때의 20대는 59%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정을 하면은 보수가 조금 더 표를 얻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보정치는 좀 가능하지만 이거를 샤이 보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래서 투표율 자체가 중요해졌다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66%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거는 2030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들이 어디에 찍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35대 50으로 정권 지지와 정권 견제가 대체적으로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여론 그러면 그 비율대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야권이 더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쨌든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각 당이 내놓은 선거 판세를 보면 경합 지역은 오히려 좀 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선거 종반에 오면서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는 그런 모양들, 민주당 경기도의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등 소위 3인방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님께서 49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50곳 전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합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양당 결집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110석 그리고 경합 지역 50곳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요 흐름입니다.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뭐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경기도는 유지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의 총선 판세 이제 분석을 들어보셨는데, 흥미로운 건 아까 이제 설명 드렸다시피 일단 그 양당의 그 지지층 이제 결집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선거 막판에 이거는 뭐 공통적인 분석인 거고,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그 개별 후보의 후보의 이제 뭐 막말이라든가 재산 논란, 부동산 논란 등등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심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이 상황실장이 분석에 의한 것보다는 당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세 후보, 상대당의 세 후보가 크게 판세에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상황이고,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이 세 후보의 영향이 전혀 없어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양쪽의 기대에 찬 이 바람을 마치 분석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뭐 전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얼만큼 범위로 더 확산되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영향이 전혀 안 미치고 있다는 건 좀 뭐랄까 어떤 좀 방어적인 어떤 입장이고, 공격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더라도 사실 더 많이 미쳤으면 좋겠죠. 경기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왜 구글 트렌드 지금 막 기사를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의 지역적 지역별 이 트렌드의 그러니까 검색어들을 보면 이번에 양문석 김준혁 이 키워드들이 경기도를 넘어서 울산에서 뭐 1위를 했더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두고 국힘에서는 상당히 넓게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어떤 근거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민주당 입장도 이해가 가요. 지금 당장 사퇴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 또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를 사퇴시키면 김준혁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김준혁 후보를 사퇴시키면 또 공영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하지 아니하면 다 흔들리는 어떤 상황, 다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어떤 그 계량적인 분석이 아니고 기대감 섞인 그런 주관적인 분석이 각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뭐 큰 틀에서는 저는 뭐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제 선거 때 가장 하나만한 얘기 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막판이 되면은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예. 모든 선거에서 항상 그래요. 항상 나오는 얘기죠. 예, 그거는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무응답층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가 왜냐면 마음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만한 얘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접전 지역이 50군데 정도 된다 총선 기준으로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역대 그 기사 찾아보시면은 네. 항상 모든 총선에서 접전 지역이 50군데라고 얘기를 50군데 안팎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쉽게 얘기를 하면 250개 정도 되잖아요. 254개, 250개 지역 중에서 전체에서 한 20%는 항상 접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어느 당이 다 가져가는 예를 들면은 2020년에는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다 쓸어갔어요. 그 접전 지역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건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준혁 김준혁 뭐 이제 양문석 이거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일한 게 아까 전에 그 서울신문이 썼는데 뭐 구글 트렌드를 해보니까 뭐 양문석 이런 게 뭐 저기 울산이나 강원도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를 찍었던 내가 보수 정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회귀 심리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명분이 주어지면은 회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 명분을 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어가 그런 어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2012년에 김용민 막말 파문이라든지 네. 2020년에 차명진 막말 파문이라든지 이 정도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거는 여조에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초박빙 지역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의정 갈등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자, 일단은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첨예하게 갈등이 빚어지는 이슈는 네. 사실 쉽게 이 어떤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앵커 멘트로 말씀하신 부분이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근데 결과는 석연치 않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다시 표현하면 만남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도리어 그냥 거기서 끝을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공의 입장에서 보세요. 정부의 어떤 처분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은 사실 모범생 스타일 아닙니까? 전부 다 자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의사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상류의 그런 계층에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고연봉의 어떤 직위를 갖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회에 이탈하거나 혹은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얻지 아니하면 지금 협의회라는 조직이잖아요. 네. 크게 얻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네들이 희생을 했는데 단번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강경 내부의 목소리들은 박단 위원장은 지금 계속 비판하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좀 만났다. 예. 이렇게 만남 자체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박단 위원장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렸으니까 자 이건 받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일단 그래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여론이 일단 형성이 될 때고 이제는 여론전이거든요.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다가 왜냐하면 빨리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공이라든지 의료의 다른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라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이 해결이 될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건 국민들도 알거든요. 예, 일단 만남 자체가 상징적이었다. 첫 발을 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박단 위원장은 만남 뒤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짧은 메시지인데 상당히 좀 그 냉랭한 그런 그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진도 찍기를 이제 거부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 박단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의사들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어쨌든 정부나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강공 드라이브, 그리고 어떤 우리를 조금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 이제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슈를 선거 앞에 총선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막판에 총선이 이제 그러니까 투표일이 다가오니까 네.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다가 이제 대통령이 전공의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딱 대타결 돼가지고 이게 여당의 총선에 이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사들이.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상당히 그래서 이게 타결되기가 총선 전에 뭔가 타결되기가 여기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지금 오늘 프로그램이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류를 봐서. 그리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하고 자체 그 전공의 협의회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정원을 동결하거나 줄여야 된다라가 94%예요. 지금 네. 박단 위원장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한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000명에서 아직도 한 명도 안 물러나겠다고. 물론 오늘 대통령실에서 저 타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의료 전문지 한 군데에서는 뭐 60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부인했거든요. 네. 뭐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거 투표에 붙이면은 그러면 전공의들이 그러면 복귀할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복귀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지금 전공의들도 현재로서는 정부의 이런 입장에 지금 뭐 이렇게 뭐 대화에 응하지까지 않으면은 너무 이제 자기들이 강경하고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 있으니 대화에 나선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해결되는 거는 좀 당장에 요원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총선에는 사전 투표에는 그리고 본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의 의견 뭐 짧게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은 없죠. 왜냐하면 진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상황에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중지, 판단 중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빨리 결정 내리고 싶었는데 예. 그리고 만난 것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입장일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찌됐든 민주당과 약간은 좀 비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김윤 교수를 굉장히 상위 순번에 서울대 교수를 지금 배정을 한 것도 그 교수가 늘 주장하듯이 최근 2개월 전에도 주장했어요. 4,500명을 늘려야 된다 매년. 이걸 늘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후보 캠프 시절에도 공약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 대학 정원 급격하게 늘려야 된다. 아주 급진적으로 강경한 입장이에요. 서울대 예. 김윤 교수가 그 사람을 캠프에 두고 또 비례대표에 이렇게 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 증언론자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비례대표를 왜 순번에 넣느냐 그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알겠으나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만남이 저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 선거에 뭐 큰 긍정적 영향도 부정적 영향도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하고 넘어가야지 좀 더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성과를 못 봤다는 거는 여당의 좀 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요. 예. 그건 이미 다 선반영 됐어요. 어차피 선반영 이미 지금 다 됐습니까? 반영 그 현재 지지율에다 예. 반영이 됐다고 더 이상 보는 게 뭐 그렇게 큰 기대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더 나빠질 거는 없다. 뭐 예. 쉽게 보면 그런 건데 이제 해결이 되면은 오를 일만 남은 건데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 김용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조금 바뀌시긴 했는데 또 이제 예전에 뭐 KBS 사사건건이나 이런 데 나온 데는 더 늘려도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1,000명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명 증원은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뭐 민주당이 비겁하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책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예. 정부가 하는 거니까. 예. 자, 일단은 이제 현재까지 여론 흐름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정부 지원론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그 미묘한 그 차이를 보이면서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그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큰 그런 차이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요? MBS가 지금 다른 어떤 여론조사와 약간 결이 오늘 좀 다르게 좀 느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권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다른 어떤 여론조사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정권 심판론이 우위에 있었고 네. 그리고 물론 격차가 약간씩 뭐 좁혀들었다 늘려놨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인식을 할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가 계속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포인트로 좁혀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MBS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통령의 긍정 수행평가 긍정도 조금 소폭 올랐고요. MBS를 보여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MBS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런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면 뭐 그것을 믿고 그대로 뭐 국민의힘이 가야 되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여론조사는 예. 사실 극명하게 또 갈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MBS 여론조사 요 네 기관이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보니까 일관되게 좀 이렇게 국민의힘과 정부에 조금 더 잘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좁혀진 거는 뭐 맞아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최근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얘기를 들어봐도 지난주가 최악이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약간 좁혀졌다라는 거는 양당이 공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수치는 제가 뭐 다른 뭐 수치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10%포인트 이상 나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지론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붙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좀 쉽지 않나.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약간 반등하고 있다. 뭐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상당히 좀 약진하고 있다는 부분.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런 흐름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의 강세. 자, 일단 그 실제 총선 최종 결과에도 저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조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연동형일 경우는 네. 비례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46명으로 묶여져 있어요. 46명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상태거든요. 네. 계속 뭐 결집은 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그야말로 양쪽을 견제하는 어떤 세력의 순수한 제3지대가 있으면 네. 사실상 굉장히 그것이 이제 나눠지는데 예. 아직도 양강입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제3지대냐? 저는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제3지대라고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양당과 전혀 다른 결의 또 다른 선택지를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가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분화된 모습 대안으로서의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1.5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속에서 완전히 특화돼서 또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쪽 진영에서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다만 지난번보다 파이는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17대 16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지금 20대 20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순수하게 범야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 시민연합이 아니고 이번엔 뭐였죠? 더불어 민주연합은 합쳐서 20을 조금 넘길 가능성. 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약 한 5석 정도 합쳐서 5석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 예. 거꾸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한 3, 4석 내지 5석 정도 빼앗길 가능성. 그러니까 17이었을 때 13 정도로 빼앗길 가능성. 그 정도의 어떤 진폭으로 사실상 다시 조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더 앞서서 마치 둘이 합치면 거의 40 가깝게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뭐 희망 섞인 그런 그 전망도 나와서 그것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뒷심을 계속 발휘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2016년 사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이제 정당 비례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1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33 뒤에 소수점을 빼겠습니다. 33%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26%가 나왔고요. 민주당이 3등을 했는데 2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와 26을 합치면은 51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보수가 이제 31. 뭐 여기를 이제 뭐 중도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범야권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혁신당의 성격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가지치기한 정당의 성격이 많은데 지금 여론조사 트렌드를 보면은 그 여조에 보면은 중도에서도 조국 혁신당 찍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러니까 삼지대가 아니고 삼정당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그러면 삼지대 성격이 안 띄고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윤, 비명 여기가 약간 여기에 이제 결집하는 모양새도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보 진영만 오는 게 아니라 중도 진영까지 온다라고 본다라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MBS의 31, 23, 15는 여기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최종 그 지지율의 합은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0에 23, 15를 합치면 69거든요. 네. 그러면은 2020년 사례를 봤을 때 한 10% 정도가 이를테면은 3%가 못 넘은 정당들이 쫙 나와요. 지금 38개인가 보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합쳐도 그것까지 합치면 80이면 나머지 그러면 개혁신당, 정의당, 새로운 미래를 합쳐가지고 20%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수치는 조금씩 다 늘어나가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도 33, 34까지 올라가고 조국 혁신당도 뭐 23, 24 올라가고 특히 더불어민주연합은 15는 너무 낮습니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18에서 20까지가 가능.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이 20%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어차피 이제 상위 정당 3개를 저희가 시각화한 그런 결과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뭐 나머지 정당 포함해서 그리고 또 선거 때까지 이제 부동층은 또 어떤 그 그러니까 결과가 제가 있을지 말하는 건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 우리가 투표할 때는 부동층이라는 게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씩 나눠 가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근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게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높았던 거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15는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요거는 조정이 좀 있을 건데 한 18, 20까지 갈 수도 있겠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무튼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그럴 거라 그런 전망이시고. 자, 우리가 지금 그 개별 그 지역구도 좀 하나하나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한강벨트가 관심이죠. 한강벨트의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성준 후보, 이혜훈 후보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와 오신환 후보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은 지금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승리 거뒀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박성준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이제 수성을 하는 입장, 이혜훈 후보는 지금 경선을 통해서 저 지역구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혜훈 후보가 불리한 지형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정도는 감지가 돼요.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 이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좁혀졌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오차 범위 내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중구보다는 성동구 쪽이었어요. 성동구 쪽에 개발이라든지 또는 고층의 아파트 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성동을의 어떤 성향과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이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바꿔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아마도 마용성의 성동에 거는 기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가 KDI 출신으로 경제 박사 출신이잖아요. 특히 이제 재정이라든지 세제 특화된 그런 전문가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투표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한테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투표보다는 이익 투표를 유도하려고 했고 그것이 사실상 이렇게까지 범위가 좁혀진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혜훈 후보가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이전 여론조사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더 네.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굉장히 좁힌 예.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서도 이제 초접전이라고 이 정도는 봐야 되는 거죠. 저것도 이제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좀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그렇죠. 됩니까? 예,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언급 안 하는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강 벨트가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무슨냐면 조금씩 좁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앞서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민주당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접전 지역이 많은 거는 맞는데 박빙은 이게 박빙인데 박빙은 박빙인데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 이게 그걸 국민의힘이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하나 빼놓고 강남에 7개 딱 가져가는 그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게인 2020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으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한강벨트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힘을 예. 쏟은 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얼마나 표가 뒤집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진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차 범위 내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저거는 뭐 어떻게 예상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저것도 예. 비슷하고요. 여기 뭐 방금 얘기했던 중성동을 광진을 여기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예. 이제 고급 비싼 아파트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민심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보수가 어느 정도 좀 후보가 활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였어요,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후보하고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후보로 예. 붙었는데 2.3% 포인트가 뭐 이렇게 초박빙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 한 10% 포인트씩 졌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한테 근데 굉장히 근접해서 졌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신환 후보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고 여러 뭐 인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붙은 결과예요, 사실은 이게.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아직 이제 해볼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큰 흐름이 아직 변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박빙으로 들어온 거는 맞는데. 예. 예. 자, 지금 서울 지역을 봤는데요. 좀 시간이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산 수영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여당에서 장해찬 후보가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보수표가 지금 그 두 갈래로 갈라진 거 아닌가? 그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해지는 그런 양상도 펼쳐지는가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그 유세 현장에서 이 유세 서로 이 좀 그 몸싸움이 좀 벌어지는 좀 혼란스러운 그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경고해야 된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대리 대표님 목소리만 또 상하게 만들었지 애들이. 정말 유치하네요. 네, 지금 뭐 유세 현장에서 무소속 장해찬 후보 측이 지금 그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와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좀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상당히 좀 그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판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좀 준비가 됐으면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수영구는 좀 없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왼쪽은 서울 강남을 그리고 오른쪽은 부산 수영인데요. 유동철 후보, 정현욱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오차 범위 내입니다. 장해찬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이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떨어져서 자. 일단 그 유동철 후보와 정현욱 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 저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 장해찬 후보도 지금 뭔가 심정적으로 상당히 좀 급해졌을까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급해졌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 분열, 만약에 유동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지금 이벤트예요. 그게 왜냐하면 거꾸로 낙동강 벨트에서 양산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다, 양산을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네. 한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정말 굉장히 큰 어떤 상실감에 있을 수 있는 게
수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벨트가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가 형성됐을 때 부산 동과 부산 서가 다르거든요. 부산 동은 전통적인 어쨌든 보수 텃밭들이에요. 수영, 연제, 해운대 이런 쪽은 사실상 한 번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던 지역들이고 이쪽에 양산, 사하, 뭐 또 김해 물론 이 경남 쪽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쪽은 이제 노무현 신화, 문재인 대통령 신화 이게 신화가 겹쳐지면서 지더라도 낙동강 벨트에서는 지더라도 40% 이상 나와요. 그 민주당의 어떤 득표율이 이런 지역이고 수영은 거의 뺏기지 않아야 될 지역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분열해서 패했다 그러면 장예찬 후보에 일단 굉장히 큰 책임이 돌아갈 거예요. 네. 당연히 지금 보시다시피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돼버렸거든요. 합치면 당연히 굉장히 월등하니까. 그러니까 장예찬 후보가 사실 굉장히 무리한 표현이에요. 저건 무리하죠. 무례하고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유세장에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서로 상도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어떤 금도 먼저 선점해 있으면 그 지역을 좀 피해 준다든지 혹은 확성기라든지 이런 걸 줄인다든지 그런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룰 기본적인 어떤 룰을 깨트릴 정도로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급해졌다. 본인은 뭐 완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현장 화면도 봤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됐고 역시 그 부산 수영 역시 양당의 이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1위와 2위가 뭐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승부 예측하는지 그거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래프 같이 나온 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강남 을에 강청 민주당 41, 국민의힘 43 이게 있는데 여기가 의사 여파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삼성병원 일원동에 삼성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사들이 예전에도 이제 전현희 후보가 있는데 의사이자 변호사였던 분인데 의사들이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금 비토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 여기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단일화 안에서 지면은 이거는 뭐 장해찬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 보수에서는 지금 모두가 한쪽으로 합쳐야 되는데 정현욱 후보가 지금 할 가능성 없어서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갈지 안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수영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동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라는 거는 보수 입장에서는 악몽 같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